Wake up, it's a brand new day. 데이터 자격증 준비는 같이 From A to B, mix Z to ADP. 우린 다 할 수 있어 믿어봐 baby.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어디서든 연기하는 Big Bang. 한 번에 클릭이면 시작이야. PTM만 있으면 돼. Anytime, anywhere we shine. 데이터에도 you're my guide. AI가 날 이끌어줘. 배우면 멈추지 않아. 어려운 문제도 걱정 마. 비기박히 설명해 줄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야. Anytime, anywhere we rise. 데이터에도 by my side.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이제 시작이야. Let's go.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어디서든 함께하는 비기바. 한 번에 클릭이면 시작이야. ETM만 있으면 돼.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어디서든 함께하는 비기바. 한 번에 클릭이면 시작이야. ETM만 있으면 돼. Anytime, anywhere we shine. 데이터에도 you're my guide. AI를 많이 끌어줘. 배움은 멈추지 않아. 어려운 문제도 걱정 마. 비기바치 설명해 줄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지금부터야. Anytime, anywhere we rise. 데이터에도 by my side.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이제 시작이야. Let's go. 먼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요 부분은 두 문제가 나옵니다. 매 시험마다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성능 지표를 묻는 문제입니다. 성능 지표. 우리가 만든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하는 거고요. 그 과거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정의라든지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들도 가끔씩 나왔는데 최근 들어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데이터 마이닝 정의를 묻는 그런 문제들은 아예 나오지 않고요. 알고리즘에 대한 특성을 뭐 이렇게 선택해서 묻는 그런 문제도 43회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별로 자주 이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능 평가에 사용되는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거, ROC 커브에 대한 문제 또는 뭐 특이도, 뭐 재현율, 민감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게 됩니다. 그걸 하나의 문제 포괄적으로 하나로 카테고리로 나온다면 매 시험마다 그런 것들은 한두 개는 꼭 나옵니다. 두 문제씩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매 시험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여기 ROC 커브가 45회의 시험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46회에는 ROC 커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지금 뭐 정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밀도도 45회에 나왔어요. 정밀도도 45회에 나왔기 때문에 성능 지표를 평가하는 문제로 이 46회에는 이 두 문제는 나올까요?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46회 시험에는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 또 뭐 재현율이라든지 민감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특이도 뭐 이런 것들 있죠. 특이도, 민감도, 또 민감도하고 재현율은 같은 거죠. 민감도와 리콜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거 같이 묶어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F1 스코어 계산하는 문제 또는 이런 성능 지표들 계산하는 문제 나올 확률 높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F1 스코어 계산하는 문제 한번 볼게요. 70번 문제에 나온 거고요. 보통 이렇게 계산하도록 나옵니다. 자, 아래 O 분류표를 보고 F1 스코어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이 F1 스코어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ADS-P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는데 여기 성능 지표 평가하는 거는 반드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특히 F1 스코어 요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F1 스코어는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제가 이거 그냥 해설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거나 눌러보고 맞았네요. 아무거나 눌렀는데 자, 이것도 오답이 높은 문제인데 F1 스코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밀도와 재현율 두 가지를 가지고 F1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그렇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 표의 공식처럼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예. 재현율과 정확도 두 가지를 가지고 더한 것과 곱한 거를 나누어서 곱하기 2를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걸 분모에 넣고 어떤 걸 분자에 넣을 거냐? 큰 값을 분모에 넣어야겠죠? 예. 그럼 어떤 값이 클까요? 더한 값이 클까요? 곱한 값이 클까요? 확률로 나오는 값들은 1보다 작은 값들은 곱하면 곱할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분모에는 더한 게 들어갑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게라도 유추를 하십시오. 분모에는 큰 값, 분자에는 작은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뭐가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 이건 더하기 한 게 큰 값이고 곱하기 한 게 작은 값이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정밀도 볼게요. 정밀도는 뭐죠? 여러분 이 오블류표를 볼 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블류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세로축이 실제값이냐 예측값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표는 이 세로축이 실제값이에요. 그죠? 실제값. 그렇기 때문에 가로축이 지금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확인해야지 된다라는 거고. 자, 우리 정밀도는 뭐예요? 정밀도는 내가 예측한 것 중에서 맞다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얼마나 잘 맞췄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측한 것들 중에서 true로 예측한 것들이 200개인데 얼마나 많이 맞췄나 30개를 맞춘 거예요. 이게 정밀도죠. 그래서 200분의 30. 그리고 재현율은 뭐죠? 재현율 리콜은 실제 true 중에서 몇 개를 맞췄나 입니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30개 맞춘 거예요. 100분의 30. 맞죠? 네. 200분의 30과 100분의 30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밀도는 200분의 30, 재현율은 100분의 30, 그래서 20분의 3, 10분의 3 이렇기 때문에 결국 이 두 가지를 곱한 거, 더한 것들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5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혹시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쇼츠 영상을 통해서 오블표에 대한 강의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알고리즘에 들어가는데 알고리즘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 그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앙상블, 인공신경막 모두 다 분류 모형이죠. 예, 분류 모형입니다. 그 중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40회 3문제 나왔고요. 41회 2문제 나왔고 44회 45회 각각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횟수와 상관없이 문제 나온다. 예. 회와 상관없이 문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하셔야지 된다라는 거고요. 문제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은 회귀 개수가 설명 변수의 한 단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1일 확률에 대한 뭐예요? 오즈입니다. 오즈 B가 아니고 오즈예요. 오즈가 exponential B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고요. 60% 정도 됩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이게 R 프로그램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지 돼요. 예, R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이
간단하게 이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붓꽃나무 받침 길이를 가지고 세토사나 버시컬러 두 가지 종류를 구분하는 로지스틱 회계 모형이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포뮬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스피시스 그러니까 종을 판단하는데 세팔 랭스 가지고 종을 판단한다 라는 거고, 여기에 이 스피시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보면 위에 보면 A에 들어가는 부분 보십시오. 세토사 그리고 버시컬러 두 가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맨 첫 번째 줄에 아이리스라는 파일 안에는 스피시스 안에 값이 세토사와 버시컬러 두 가지가 있다. 세토사는 0, 버시컬러는 1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세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돌렸습니다. 여기 보면 패밀리 콜이라는 거에 GLM이라는 함수를 썼죠. 이게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돌리는 함수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밀리의 바이노미얼로 측정되어 있다는 건 로지스틱 모델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AIC가 68.21입니다. 이 68.21은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죠?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AIC는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요. 자, 지금 여기 경우에서 지금 코에피션트를 보시면 코에피션트에서 세팔 랭스의 에스티메이트 값이 5.140이 나왔다. 5.14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 개수값이 플러스다. 플러스면 뭐예요? 세팔 랭스가 1씩 증가할수록 벌시컬러 우리 y 값이 1인 게 벌시컬러잖아요. 벌시컬러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게 개수값이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여기에 p-value가 0.05보다 훨씬 적죠. 훨씬 적기 때문에 모델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게 됩니다. 자, 문제 보기 한번 볼게요. 세팔 랭스의 p-value가 낮기 때문에 이 변수는 세토사와 벌시컬러를 구분하는 데 유의하다.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2번 AIC 값이 높을수록 모델 적합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 모델의 AIC가 60%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3번 세팔 랭스 회귀 개수가 양수이면 세팔 랭스 증가할수록 세토사가 아닐 확률이 증가한다. 인터셉트는 세팔 랭스가 0일 때 벌시컬러의 확률의 로그 오즈를 나타낸다. 아닌 것을 찾습니다. 이거 이벤트 하나 내겠습니다. 정답을 빨리 말씀하시는 분한테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렵죠? 근데 앞에 제가 설명 다 해드렸잖아요. 설명 다 해드렸기 때문에 너무 기습적인가요? 기습적으로 이제 커피 쿠폰을 쏘는데 순발력이 좋으신 분이 당첨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죠. 제가 지금 앞에서 설명했듯이 AIC 값은 작을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했고요. 이 AIC 값이 68이라는 거는 보통 상대적으로 비교는 하지만 68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적합도는 AIC 값이 작을수록 모델 적합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특히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률 46% 정답률이고요. 3번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헷갈려서 3번 체크하시는 분 많은데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로지스틱 회계 모형은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님, 이현아님 당첨
되셨는데 이현아님 아까 커피 쿠폰 하나 받으신 분이라서 다른 분을 좀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예. 늦게 정답 올리신 분들 중에서 아닌가요? 아까 이현아님이 아니고 최병훈님이 당첨이 됐던가요? 예. 그리고 지금 이현아님 되셨네요. 그러면 지금 뭐 이현아님이 당첨된 걸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벤트 2개 했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 최병훈님이 당첨되셨고 두 번째 지금 이벤트는 이현아님이 당첨된 걸로 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뭐 많이 맞추신 분, 전체적으로 많이 맞추시고 참여 많이 하신 분께 커피 쿠폰을 또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래서 로지스틱 계기 모형은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나무 모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 모형은 평균적으로 2문제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분류 분석에는 최소 1문제에서 2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로지스틱 계기 모형은 거의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이 있고요. 네, 중요한 모델이기 때문에 확률이 있고 나머지 분류 분석 모델들 중에서 최근에 K 근접 이웃법이 44회 문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문제가 더 나온다면 저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 나올 차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커널 함수에 대한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렸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의 커널 함수는 이게 변수들을 차원을 확장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확장시키는 게.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우리가 변수 3개짜리 변수가 3개인데 A와 B를 예를 들어서 분리하는 그런 하이퍼플랜을 찾는 그런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 하이퍼플랜을 잘 찾게 하기 위해서는 변수 3개를 변수가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버리면 이 사이에 직선의 하이퍼플랜을 찾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수가 작아서 하이퍼플랜을 찾기가 힘든 그런 문제들은 커널 함수를 통해서 변수들을 확장을 해서 그래서 하이퍼플랜을 찾는 서포트 벡터를 찾고 그것을 가장 마진이 큰 하이퍼플랜을 찾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잖아요. 그걸 찾는 문제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여러분 좀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나무 모형 넘어갔죠. 의사결정 나무 모형 문제는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매 시험마다 2문제씩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의사결정 자체를 묻는 문제는 퐁당퐁당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5회의 의사결정 묻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라든지 정지규칙이라든지 아니면 분리 기준, 엔트로피나 진위지수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이 거의 보시면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진위지수나 엔트로피를 묻는 문제 또는 가지치기나 정지규칙을 묻는 문제 이렇게 섞어서 거의 한두 문제가 꼭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가지치기나 정지규칙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오고 또
44회 지니지수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지니지수를 묻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니지수를 묻거나 지니지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엔트로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 묻는 문제는 40회에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문제가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 출제위원이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엔트로피는 로그 P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확률 값에 로그 2를 밑으로 하는 값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 혹시 계산하는 문제로 나온다면 로그 2의 P에 해당하는 값을 아마 알려줄 겁니다. 알려주면 그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의사결정 남은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한번 해보시고요. 공부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앙상블 문제. 앙상블 문제는 왜죠? 의사결정 나무가 너무 정확도가 좋은데 과대적합의 문제가 있잖아요. 과대적합. 그 과대적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앙상블 기법이잖아요. 그 앙상블 기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배깅, 부스팅, 랜덤 포레스트 세 가지. 그래서 앙상블 기법을 묻는 문제는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왔습니다. 한 문제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지난 시험에 부스팅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매번 앙상블과 관련한 문제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면 40회, 42회는 두 문제 나왔고요. 43회, 44회에서 앙상블이라고 이제 묻고, 저기 안에 보기에 부스팅이나 배깅이나 랜덤 포레스트에 관한 것들을 보기에 설명해 놓고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참고를 하셔서 문제 한번 보시고요. 저는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나올 차례거든요. 예. 랜덤 포레스트나 배깅이 나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6회 문제가 뭐가 나오겠냐라고 한다면 46회는 배깅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나 랜덤 포레스트를 묻는 문제가 나올 차례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신경망 모형으로 넘어갈게요. 신경망 모형은 매 시험마다 한 문제씩, 한 문제 또는 한 문제 이상, 두 문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앙상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신경망 모형은 되게 어렵죠. 신경망 모형은 되게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해를 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신경망 모형에 대한 것들은 신경망 모형의 정의 그리고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경망 모형에 대한 정의를 묻는 문제, 정의와 특장점을 묻는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활성화 함수에 대한 묻는 문제가 40회 이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활성화 함수를 묻는 문제가 이번에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 이쪽은 잘 안 보이나요? 시그모이드 함수, 그 다음에 렐루라는 함수,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 함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 좀 준비를 해 주시고, 83 한번 문제 하나 풀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자, 신경망 모형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특장점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예, 맞추시는 분한테 커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층 신경막 모형에서 은니층의 개수를 너무 많이 설정하면 역전파 과정에서 앞층 은닉층의 가중치가 조정되지 않아서 신경망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1번 기울기 소실 문제, 2번 과적한 문제, 3번 활성화 함수 문제, 4번 모델 복잡성 문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인공신경망 자체를 공부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신 분은 이 문제가 쉽지가 않죠. 예. 정답은 1번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예. 기울기 소실 문제. 당첨자님 디귿 이응이응님, 예, 당첨자분 맞으시죠? 예, 아이디가 디귿 이응이응님, 잘 맞추셨습니다. 이거 사실은 1번하고 2번하고 되게 헷갈리는 문제고요. 실제로는 함정형 문제예요. 지금 정답률이 1번보다 2번을 더 많이 선택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런 문제들 나오면 뭐 과대적한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분류 문제 또는 머신러닝 문제에서 과대적합 관련한 문제는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과대적합 문제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과대적합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경막 모형 중에서 구축 시의 고려해야 할 사항 87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새로 나온 문제입니다. 되게 좀 딥러닝이 요즘 이제 화두로 나오기 때문에 딥러닝과 관련한 문제들이 한 번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경망에서 확장된 형태의 모델이 딥러닝으로 확장이 되면서 딥러닝이 학습을 잘하게 된 몇 가지 주요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묻는 겁니다. 자, 87번. 전체 신경막 모드 중에서 무작위로 노드를 선정해서 다수의 모형을 구성하고 학습하고 각 모형의 결과를 결합해서 예측 및 분류하는 기법은 무엇이냐? 1번 부스팅, 2번 드롭 아웃, 3번 트리, 결정 트리, 4번 아다 부스팅.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드롭 아웃이라는 것이고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드롭 아웃은 45%가 정답을 맞추는 문제고, 사실 이 신경막 모형은 레이어가 많아지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히든 노드가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히든 노드가 많아지기 때문에 히든 노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학습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소스가 필요로 하게 돼요. 시간과 리소스가. 그래서 이 노드들을 무작위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죽이고 활성화시키고 죽이고, 이 노드들을 무작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일반화. 너무 과대적합에 빠지지 않도록 일반화시키는 그런 모델이 이 드롭 아웃 기법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 중에서 답하신 분들 중에서 여기도 보시면 지금 1번 답하신 분들이 22%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저희도 지금 1번을 답하신 분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희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만 거의 이제 보시고 있는데, 이 문제는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이렇게 볼게요. 예. 노드 중에서 신경망의 노드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방식, 이게 드롭 아웃이라는 기법이다 라는 거 여러분 또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신경망을 넘어서 이제 군집 분석 넘어갈게요. 군집 분석은 많이 나옵니다. 4개의 문제가 나옵니다. 4개 문제. 반드시
4개 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쉬운 문제들. 딱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군집 분석에 대한 정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문제, 또는 거리 계산하는 문제, 거리 개념을 묻는 문제, 계산하는 문제, 거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한 문제, 비계층적 군집 분석 중에서는 K민즈 반드시 나오고요. K민즈가 아닌 또 하나의 어떤 비계층적 군집 분석 모델을 물어봅니다.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45회 시험 문제 한번 볼게요. 45회 시험 문제에서 군집 분석 묻는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 시험마다 나온다라고 했죠. 예. 그리고 특히 43회 한 문제, 44회에 두 문제, 45회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군집 분석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묻는 문제가. 그래서 45회 문제를 한번 볼게요. 45회 47번 문제가 그 문제였거든요.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군집 분석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객체들을 그룹으로 묶는 기법이다. 2번, 입력 변수가 범주형일 경우 군집 분석할 수 없다. 3번, 종속 변수가 필요 없는 분석이다. 4번, 군집으로 군집 분석할 수 없다.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이죠. 군집 분석에 사용되는 그 변수들 중에서 입력 변수는 연속형 변수도 되고요. 범주형 변수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하고요. 4번을 틀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4번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4번에 군집으로 군집 분석할 수 없죠. 우리 군집 분석은 기본적으로 변수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객체들이 여러 개의 변수가 있으면 이 여러 개의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 이 레코드들을 묶는 거거든요. 그 묶는 것들은 뭐냐? 변수들 가지고 특성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군집이 있다. 이 군집이 있는 걸 가지고 또 군집을 만든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 체크하신 분 많고 종속 변수 필요 없는 분석 맞죠? 이거 3번 체크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3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군집 분석과 연관성 분석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unsupervised learning, 비교사 학습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이잖아요. 군집 분석. 그렇기 때문에 비교사 학습이 뭐예요? 종속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틀리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 계산하는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리 계산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보시고요. 우리 45회에도 36번 문제가 거리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렇게. 다음 중 연속형 변수 간의 유사성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유사성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연속형 변수 가지고 하지 않는 것. 1번 마할라노비스, 2번 맨하탄, 3번 유클리드 거리, 4번 자카드 거리. 정답은 뭐죠? 자카드 거리. 이건 매번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오는데 45회에 이 문제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꼭 반드시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문행님, 코스텔로님, 알도지님 다 4번 잘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층적 군집 분석 묻는 문제는 43회 빼고 다 나왔습니다. 43회 문제 빼고 다 나왔기 때문에 계층적 군집 분석 묻는 문제는 꼭 나옵니다. 이번에도 44번 문제로 나왔죠. 한번 45회 기출 문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K민주 문제도 반드시 나옵니다. 매회 시험마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 시험에 45회에 좋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비계층적 군집 분석 문제에 K민즈 외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조음이 나왔어요. 근데 43회에 혼합 분포 군집 분석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 시험에는 조음보다는 혼합 분포 군집 분석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군집 분석에서 지난주에 조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혼합 분포 군집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한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연관성 규칙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연관성 규칙 분석은 두 문제 나옵니다. 매해 시험마다 두 문제 나와요. 첫 번째는 연관성 규칙 분석에 대한 어떤 정의 부분 나오고요. 특장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는 무조건 연관 규칙을 계산하는 측도 문제가 계산하는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하는 문제로. 그렇죠?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계산하는 거. 반드시 나오죠. 그래서 45회 문제에도 우리가 45회 문제에도 45번 문제가 이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풀어보면 여러분 거의 다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연관성 규칙 분석을 해서 버터를 구매할 확률 대비 빵을 구매하는 사람이 버터를 구매하는 확률. 이게 뭐죠? 이것들에 대한 지표와 수치를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 거래는 5건이에요. 총 토탈 거래는 5개이고요. 우리는 여기는 A는 B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을 계산할지에 대한 지표가 있어야 되죠. 자, 지금 A는 뭐고 B는 뭐죠? 그리고 지표는 뭐죠? 자, 1번 지금 보기 보시면 향상도, 신뢰도 이렇게 향상도 아니면 신뢰도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향상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없이 B를 사는 것보다 A를 사고 B를 사는 게 얼마나 더 높냐. 그러니까 A가 뭐예요? 빵이죠, 빵. 여기는 빵입니다, 빵. 빵 없이 버터를 사는 사람에 비해서 빵을 사고 버터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더 많으냐. 이게 향상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향상도를 구할 수 있겠죠. 먼저 지지도부터 구해봐야죠. 지지도는 어떻게 구해요? 지지도는 빵과 버터가 동시에 팔리는 확률입니다. 전체 4개 거래 중에서 5개인가요? 네. 전체 5개의 거래 중에서 빵과 버터가 동시에 있는 거 1번, 3번, 5번 3가지죠. 지지도는 5분의 3. 자, 그 다음에 신뢰도는 뭐예요? 지지도를 빵의 확률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지지도가 5분의 3이고 빵의 확률이 뭐예요? 전체 5건 중에 4건이네요. 5개 중에 4건. 그러니까 4분의 3이 신뢰도이고요. 향상도는 신뢰도인 4분의 3을 B의 확률로 나눈 겁니다. 버터의 확률로 나눈 거죠. 버터는 몇 번인가요? 1번, 3번, 5번. 그러니까 5분의 3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4분의 5가 되겠죠? 네. 보기 한번 볼게요. 향상도는 4분의 5니까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문행님, 정쿵철님 1번 잘 계산을 해 주셨고요. 여기 해설에 보시면 어떻게 1.25가 나오는지 향상도와 신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으면 여러분 여기 쇼츠 영상들을 보셔서 쇼츠 영상들 가지고도 충분히 이 내용들은 다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츠 영상으로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꼭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 작년 시험부터 올 상반기 시험 총 6회 시험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또 계속 나올 문제들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올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선별을 해서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 그 뒤에 제가 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혹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원래 6시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44분, 중간 44분에 좀 시간이 많이 좀 오바됐네요. 오바됐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보시고 이번 시험 46회를 대비해 주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도 뭐 특이한 질문이 있었나요? 질문 없으셨나요? 자, 오늘 방송을 하면서 커피 쿠폰 전해드릴 당첨자 분들 한 3분 정도 있었고요. 라이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참여를 많이 해주셨던 정답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당첨자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중을 하면서 공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